네, 이번 주 8주차 그 스터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저부터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보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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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의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번 지난주 스터디에서는 이제 랜섬웨어를 분류학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 7가지 정도 그런 그 섹터 그 분류할 수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주에는 나머지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나머지 분류할 수 있는 종류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8번째로는 이니셜 인펙션 벡터, 그러니까 처음 이렇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감염 인자라고 할까요? 그런 쪽인데, 어, 아무래도 당연하게 이제 감염 랜섬웨어가 이제 시스템이나 파일들을 그 감염을 시키려면 시스템 자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처음에, 그러니까 그 랜섬웨어가 시스템으로 들어가려는 경로 자체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메일 같은 걸로도 랜섬웨어가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드러퍼, 그러니까 어떠한 이제 정상적인 프로그램처럼, 아니면 정상적인 파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실제로 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 권한을 이렇게 주어줄 경우에 그 순간 이제 컴퓨터 내에 컴퓨터 시스템 내로 이제 랜섬웨어 코드들을 이제 다운 받게 해가지고 그거를 실행시키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여기에서 경로를 위주로 일단 볼 것이라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propagation techniques,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감염을 한번 시킬 때 이거를 결국에 랜섬웨어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파일을 그러니까 암호화시키기 시작하면은 어쨌든 그 파일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눈치챌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할 때, 그러니까 감염을 할 때 한 번에 최대한 많은 파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한 번 실행을 할 때 한 가지 파일보다는 여러 가지 문서 파일이라든지 이미지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많이 이렇게 감염을 시킬 수 있어야 이게 랜섬웨어로서 기능을 좋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예로 이제 사탄이라는 그 랜섬웨어 같은 경우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타겟을 찾고, 그래서 이것을 exploit payload, 그러니까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 네트워크 상으로 다시 타고 들어가서 새로운 타겟에 어 이렇게 잠입을 해야 한다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그런 그 프로페게이션이라는 거가 이제 어 그 파일도 파일이지만 어쨌든 그 시스템 상에서 이렇게 넓게 퍼져나가거나 아니면 어떤 랜섬웨어가 떻게 많이 퍼져나가느냐,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이 경로, 그러니까 초기 감염 경로라고도 감염 경로와 비슷하게 볼 수도 있지만, 이게 약간은 다른 게 뭐냐면, 아까 감염 경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여기에 써져 있는 것처럼 어떤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타고 갈 수도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어떻게 들여왔냐가 아니라 어디로 이거를 내가 스스로 랜섬웨어가 어떻게 퍼뜨릴 것이냐에 대한 약간 관점적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것들도 역시 특징으로 볼 수 있다라고 써져 있는 거고, 샌드박스 이베이전 테크닉은 여기 보시면
include ways of tricking antivirus into believing a process is not malicious. 아까 말한 대로 이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것처럼 작동을 하게 만들어서, 아니 작동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게끔 이제 안티바이러스, 그러니까 백신 프로그램 같은 거에서 이제 어, 차단을 당하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진입을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랜섬웨어를 실행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샌드박스 이베이전 테크닉스라는 게, 샌드박스라는 게 어, 어떻게 보시면 그런 보안 기술을 총칭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기술을 그러니까 시스템에 그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보안 기술들을 이렇게 회피하거나 이베이전, 그런 약간 회피 등을 하는 기술들도 역시 그런 랜섬웨어마다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프로그램 그냥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척하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정상적이고 최소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최소한 악성 코드는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우회로 해가지고 들어가게끔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작은 파일들은 쉽게 암호화가 되지만 큰 파일들 같은 경우에 암호화를 하려고 하면 어쨌든 시스템의 자원을 소모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알아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렇게 암호화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시 뭐 대표적으로 보자면 뭐 여기에서 보시면 르크라는 그 랜섬웨어에서 사용하는 거는 어, part of large file, 그러니까 파일들의 일부만 암호화를 하더라도 그 파일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파일의 일부분, 예를 들어서 뭐 초반부에 이제 어떤 파일인지 설명하는 그런 그 메타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곳만 암호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some parts will remain unencrypted, 그러니까 암호화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지만 데미지를 그러니까 암호화가 어느 부분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파일이 사용될 수가 없다. 이런 것도 랜섬웨어의 큰 특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여기에 써져 있는 것들은 이제 그 표현형 그 랜섬웨어의 특징들로 지금 현재 이 논문상에서 쓰지 않았다는 건데, 오프라인 캐퍼빌리티, 그래서 이거를 C2, 그러니까 그 C 커맨드 앤 컨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해커가 가지고 있는 서버예요. 그래서 해커가 가지고 있는 서버와 연결되어 있지 않아도 랜섬웨어가 이 시스템에 들어온 즉시, 그러니까 그게 오프라인이겠죠. 오프라인이어도 그 파일을 그 랜섬웨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뭐 이거는 안 쓴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뮤텍스 크리에이트, 그러니까 변종이 발생이 되느냐를 특징을, 이것도 역시 특징을 안 잡은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일 거예요. 실제로 어쨌든 이거 같은 이 논문의 주요 가설이 이거를 어떠한 변종이나 아니면 어쨌든간 그 이렇게 점차 랜섬웨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바뀌어가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굳이 쓴 거는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겟 랭귀지는 뭐 굳이 그 어쨌든 인터넷 공간 속에서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APT 공격으로 그 타겟이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이렇게 비교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파일 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뭐 랜섬웨어가 공격하고 싶어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돈이 될 만한 파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문서라든지 아니면 뭔가 사진 이런 것들이 위주이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다 비슷비슷한데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을 것 같기 때문에
RAS, 그러니까 Ransomware as a Service라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 느낌이라고 하면 하나, 글쎄요. 이거를 랜섬웨어가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커맨드 앤 컨커 서버가 있었는데, 그 서버에서 이렇게 어떠한 시스템으로 이제 랜섬웨어를 보내가지고 감염을 시킬 때, 이거를 이렇게 RAS로 이제 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여기에서 안 쓴 이유가 group of phenotypes as is include all traits necessary for a ransomware. 그러니까 이게 어 무조건 커맨드 앤 컨커 서버를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를 굳이 특징으로 잡을 이유는 없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거를 잡게 되면은 커맨드 컨커 서버를 쓰느냐 안 쓰냐로 너무 방대하게 나눠지기 때문에 안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안티 애널리시스 테크닉,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석이 되지 않도록 이제 뭔가 난독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난독화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랜섬웨어를 이제 그러니까 랜섬웨어로 시스템을 공격하려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대부분 하는 것이고, 이거를 안 하면은 앞으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주는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뭐, 그리고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샌드박스 이베이전 테크닉에 어느 정도 겹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뺐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제 결론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그 강호연님 먼저 하시는데, 혹시 창 열리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발표 시작해서 네, 전체 화면으로 하면 되겠죠? 아마 그 공유가 네, 창으로 일단 누르셔서, 아마 파워포인트 키시는 거면 창으로 한 다음에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잘 보이나요? 예, 잘 보입니다. 어, 이번 주 당연히 웹 해킹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선 웹 해킹 죄송한데 웹에서는 호연님, 개발 네, 그 지금 그 파워포인트가 잡혀서 그 네, 슬라이드 화면으로 바꾸신 다음에 다시 슬라이드 화면을 잡아주시겠어요? 잠깐만요. 네. 네, 하고 됐나요? 네, 됐습니다. 이번 주에도 웹 해킹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이번 주에도 역시 해킹 전에 일단 웹에 대해서부터 알아가는 과정을 하겠습니다. 웹 개발할 때 프론트엔드나 자바스크립트나 백엔드에서 버그가 발생할 때 많고 아니면 적용한 CSS가 마음에 안 들 때도 많아요. 예를 들자면 이건 더 깔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더 최적화를 할 수 있겠다 아니면은 말 그대로 파일 잘못 깔아가지고 버그가 난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하신 것이 개발자 도구입니다. 이때 개발자 도구를 사용하지 않으면은 코드 에디터로 수정하고 다시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하고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요. 특히 CSS를 수정했을 때는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확인하기가 예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왔다 갔다 하기가 너무 힘든데 이때 사용하는 것이 개발자 도구입니다. 예를 들자면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렇게 갑자기 에러가 났을 때 이 원인을 바로바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 텐데
이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브라우저 개발자 도구는 이럴 때 사용하는 도구로 HTML과 CSS 코드를 브라우저에서 바로 수정하고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근데 웹서버를 진단할 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만큼 취약점을 노린 공격자들도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우선 이 이후에 나오는 강의 내용들이 더 있긴 한데 그거는 그 개발자 도구 중에 하나, 크롬 개발자 도구의 사용법 같은 걸 다루는 건데 제 목적은 우선 웹 해킹과 웹이라는 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훑어보고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용법 같은 것들은 제 취지에 안 맞는다 생각해서 넘기고 그 다음 강의를 시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 주제에서 나온 것이 쿠키와 세션입니다. 쿠키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현대 웹서비스들은 대부분 로그인을 통해서 마이페이지나 유료 서비스 등 개인만의 서비스에 이용해요. 그리고 웹서버는 수많은 클라이언트들과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통신하고요. 이때 손님 계정을 로그인했다면 손님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자 계정을 로그인했다면 데이터베이스, 회원 관리 등의 관리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웹서버가 어떻게 수많은 클라이언트를 구별할까요? 일단 HTTP 프로토콜로 웹서버가 통신할 때는 웹서버에 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get, post와 같은 메소드 자원의 위치를 가지는 URL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HTTP 메시지죠. 여기 앞에 post 이런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헤더를 통해서 웹서버에게 요청을 보내고 웹서버 헤더를 읽고 클라이언트에게 결과값을 반환합니다. 여기서 그 중간값, 여기가 헤더를 말하는 겁니다. 이때 헤더의 내용에는 클라이언트의 정보와 요청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이터가 포함되는데 클라이언트의 인증 정보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유저 에이전트 하면서 사용자 정보가 나오고 뭐 콘텐츠 타입 애플리케이션 그런 것도 나오죠. 이렇게 보조를 하고 유저 정보도 여기에 담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IP 주소와 유저 에이전트라는 매번 변경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고 HTTP 프로토콜의 특징으로 인해서 서버가 클라이언트를 하나하나 기억하기 불가능한데요. HTTP 프로토콜의 특징으로는 커넥션 리스트와 스테이트 리스트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 요청에 하나의 응답을 한 후 연결 종료하는 걸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화와 같이 막 이거 해줘 하면 알겠어 하고 끝낸 거하고 똑같은데요. 이 경우는 다시 그 전화창에서 계속 연결을 할 수가 없죠. 그 스테이트 리스트는 통신이 끝난 후 상태 정보를 저장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전화로 똑같이 비유를 들자면 전화를 한 번 걸고 끊은 다음에 전화번호나 기록 같은 걸 삭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그 연락을 하고 나면 서로 그 정보가 남지 않아서 서로의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클라이언트를 기억하기 위해서 쿠키를 만들었는데 서버가 클라이언트에게 쿠키를 발급하면 클라이언트는 서버에 요청을 보낼 때마다 쿠키를 같이 전송합니다. 서버는 이 쿠키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구분할 수 있는데 말로만 하면은 어려울 테니까 그림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뭔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듣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와서 내가 보관했던 파일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근데 서버는 이 사람을 구별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뭐 지난번에 연결했던 기록도 없고 이 사람의 주소도 모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뭐 자신의 이름을 얘기하면은 이 서버에서 이제 알겠다고 요청을 하면서 쿠키란 걸 같이 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시 올 때 이 쿠키 파일을 같이 주면서 이 인증을 진행하면은 얘가 너구나 하고 알고 이 파일을 주게 됩니다. 이 쿠키가 사용된 거는 팝업 옵션을 기억하는 데서 쓰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은 7일간 옵션 끄기 아니면은 뭐 7일간 팝업 그거 해제 그런 것들부터 공식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면은 뭐 이 프로그램 사용을 허용하시겠습니까 하면 예 아니요 뜨는 것도 이 쿠키로 저장된 거고요. 클라이언트의 정보 저장 이건 뭐 앞에서 말했던 거에 여전이고 개개인에 맞추면 서비스 제공 이것도 뭐 개인 설정 같은 거를
말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이어서 할 수 있게 해주죠. 근데 이 쿠키에도 단점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쿠키 정보를 변조해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탈취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인식하는데 쿠키 이 단 하나만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냥 이거 쿠키만 되면은 아 너구나 하고 정보를 줘버리는 사태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 쿠키 단점을 막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세션을 사용하는데 세션은 인증 정보를 서버에 저장하고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키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해당 키를 세션 아이디라고 하는데 브라우저는 해당 키를 쿠키에 저장하고 이후에 HTTP 요청을 보낼 때 사용합니다. 서버는 요청에 포함된 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인증 상태를 확인합니다. 이것도 그림을 가져왔는데 이번에는 쿠키에 티켓까지 붙여서 줍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에 달라고 할 때도 그 티켓을 먼저 보내고 하면은 다시 정보를 받을 수 있죠. 이때는 쿠키만 보내면은 다시 그 정보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쿠키와 티켓, 적혀진 티켓을 보내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때 세션과 쿠키의 차이점을 말하자면은 쿠키나 세션이 똑같아 보일 수 있는데 쿠키는 데이터 자체를 이용자가 저장하지만 세션 서버가 저장하는 핵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키를 변조했을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게 그 정보를 주는 것뿐 줄 수밖에 없는데 이 세션의 경우 서버에서 저장하기 때문에 최소한 방문 횟수의 같은 정보 같은 거는 조작이 불가능해져 가지고 예를 들면 그 구글 같은 데서 막 몇 달 동안 방문을 안 했는데 갑자기 방문을 하면은 좀 이거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뭐 안내 문자를 보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 보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번 회차는 여기서 정리했고 다음에도 웹이나 거기 관련된 정보 같은 것을 찾아서 정리해서 오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상현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보이나요? 네, 보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드림의 사이트를 이용한 시스템 해킹을 발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학과 2학번 박성현입니다. 이번 주차에는 이제 디버깅 툴을 직접 제 리눅스 환경에 설치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디버거라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버그가 무엇이냐, 프로그램의 결함을 말합니다. 이제 디버거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프로그램에 나오는 버그들을 쉽게 사람들이 찾을 수 있게 해주는 컴퓨터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디버거가 나오게 되면서 개발자들이 그 원래 용도에 맞게 버그를 쉽게 고치는 용도로 사용이 되지만 해커들이 취약점을 쉽게 발견해서 악용하게 되는 사례들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부터는 이제 이 커리큘럼에서 설명하고 있는 리눅스의 대표적인 디버거 중 하나인 GDB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GDB라 하면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리눅스의 대표적인 디버거이고 가장 큰 특징이 오픈소스라는 것입니다. 무료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첫 주에 미리 설치한 우분투 환경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밑에 보이는 캡처 화면이 그 GDB 실행 화면이고요. GDB 실습에 앞서서 간단한 코드를 리눅스에서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리눅스의 텍스트 에디터인 VIM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오른쪽 화면 캡처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시어너를 그 VIM을 이용해서 작성할 수 있었고, 이 시어너 코드를 GCC라는 것을 이용해서 컴파일하고 이제 GDB로 디버깅하는
작업을 이번 주차에 하게 되었습니다. 리눅스는 실행 파일 형식으로 ELF라고 Executable and Linkable 포맷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LF는 크게 헤더와 여러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헤더에는 실행에 필요한 여러 부가적인 정보들이 적혀 있고 섹션에는 그 메인이 되는 컴파일이 된 기계어 코드와 또 프로그램 문자를 비롯한 여러 데이터들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ELF의 헤더에는 진입점이라고 EP라는 필드가 있는데 운영체제가 이 ELF를 실행할 때 이 진입점 EP 이 지점부터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리눅스에 내장된 read ELF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아까 컴파일했던 파일의 헤더를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 화면과 같이 헤더를 읽어오는데 이 캡처 화면을 잘 보시면은 이 중간에 엔트리 포인트 어드레스라고 그 진입점의 주소를 담고 있는 헤더 이 값이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은 400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이 무엇이냐면은 진입점이 그 컴파일된 이 프로그램의 진입점이 400400 주소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GDB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툴 중에 이제 PWN GDB라는 툴이 있는데 이 툴은 원래 GDB보다 좀 더 가독성 있게 인터페이스를 좀 보여주는 그런 디버깅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PWN GDB에는 이 레지스터랑 그 디스어셈블된 결과나 아니면 그 스택 여러 줄에 걸쳐서 쌓인 스택들의 값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 백트레이스라고 지금 명령어 포인터에 도달할 때까지 어떤 함수들이 중첩돼서 호출이 됐는지 보여주는 이런 이런 분류들이 되어 있다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GDB 뿐만 아니라 많은 디버거에는 브레이크랑 컨티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이제 전체 프로그램을 디버깅할 때 일부 동작만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때 이 브레이크랑 컨티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그 특정 부분만 이제 디버깅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는 그 명령어의 어떤 특정 주소에다가 중단점을 설정해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딱 그 중단점에서 멈출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고 컨티뉴라는 기능은 이제 중단돼 있던 프로그램을 계속 그 다음으로 실행시키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컴파일했던 그 파일을 이제 별 메인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메인 함수의 주소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아까 메인 함수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설정하고 이제 run이라는 또 명령어를 통해서 이제 그 브레이크 포인트까지 실행한 건데 여기 아래 캡처한 것을 보시면은 이제 400427이라고 이 주소가 메인 함수 시작점인데 여기부터 까지 이게 디버깅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DBG에는 이제 디스어셈블리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GDB랑 이제 아까 소개드렸던 PWN DBG랑 조금 인터페이스가 다릅니다. 보시면은 지금 왼쪽을 보시면은 원래 그 DBG의 그 실행 화면이고 오른쪽이 PWN DBG의 실행 화면인데 PWN DBG가 좀 더 인터페이스가 사람이 확인하기 좋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디버거의 내비게이트 기능을 좀 알아볼 건데, 어, 지금까지는 그 코드들을 한 번에 따라락 디버깅 했었는데, 이제 ni랑 si라는 명령을 통해서 명령어를 한 줄씩 그 실행해서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ni는 무엇이냐? 서브루틴이 호출되면은 그 서브루틴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 그 명령어고, si는 그 반대로 그 내부로, 잘못 그 오타가 나 있는데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 게 si입니다. 어, 일단 아까 그 컴파일했던 그 파일을 다시 불러와서 디버깅을 한 다음에 메인 함수에 그 printf 함수를 적어놨었어요. 그 printf 함수를 호출하는 지점을 딱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로 설정한 다음에 컨티뉴를 진행해주면 다음과 같이 이 400520이라는 주소에 printf라는 함수까지 이게 디버깅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ni를 입력하게 되면은 이게 아까 그 서브루틴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했죠. 그래서 그 printf 내부로 그 분석을 하지 않고 바로 이 RIP 그 명령 포인터를 그 다음 명령어로 이 400525 여기로 이동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SI를 입력하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printf 함수 내부까지 RIP가 이동돼서 분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더불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백트레이스 부분을 보시면은 메인 함수 위에 이제 printf 함수가 여기 쌓여 있죠.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SI로 분석할 때 문제점이 있는데 SI로 그 원하는 부분까지 한 줄 한 줄 이렇게 실행해 보다가 밖으로 빠져나가고 싶은데 이 함수가 너무 줄이 긴다던가 하는 그 큰 규모 때문에 NI로 계속 해서 원래의 흐름으로 가는데 좀 애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그 finish라는 명령어를 써서 그, 그 함수 내부를 보다가 finish 명령어를 딱 쓰면 이제 원래 함수의 다음 명령으로 이제 실행되는 그런 명령어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여기는 이제 dbg에는 x라는 명령어로 어떤 특정 주소에 자기가 원하는 길이 그리고 원하는 형식의 데이터를 인코딩해서 살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RSP라는 레지스터에서 뭐 80바이트를 8바이트씩 X 형식으로 출력한다 하면 이렇게 출력이 되고 뭐 명령 포인터로부터 뭐 몇 줄의 어셈블리 명령을 출력해달라 하면은 또 이렇게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어떤 특정 주소 뭐 4004, 뭐 4000 00에 있는 문자열을 출력해달라 하면은 이렇게 출력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그 DBG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는 DBG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본 다음에 쉘 코드라는 것을 알아보면서 본격적으로 시스템 해킹에 어떤 기법들이 있는지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이번 주 8주차 스터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저기 기말고사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확실히 스터디가 진행이 되는 걸로 하고 그 다음 주가 아마 저희가 10주차인가요? 네, 10주차 때는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스터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